129쪽에 보면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포인트만 딱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태양 에너지, 얘가 99.9%예요.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겠죠. 그거 밑줄 쭉 쳐주세요.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동그라미 치시고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자체가 태양 에너지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지구 내부 에너지 동그라미 쳐주시고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밑줄 쳐줍니다.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런 마그마의 바다였다 그랬잖아. 미행성체들이 자꾸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온도가 식어가지고 지각이 만들어졌어. 근데 완전히 식은 건 아니잖아. 그 내부에 아직도 뜨거운 것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 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멘틀 안에, 그 외핵 안에 있는 방사성 원소들이 자꾸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깨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이라던가 화산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냐면 멘틀의 대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멘틀의 대류, 외핵의 이런 순환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게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0.01% 정도밖에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에너지다. 근데 이 에너지가 대륙도 움직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가 그렇게 쓰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고요. 달과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려는 힘.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일어나죠. 바닷물이 달 움직이는 쪽으로 끌려갔다가 끌려왔다 하는 것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 그리고 연안 생태계 변화, 갯벌 형성 이런 것들이 조력 에너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그림이 있고 첫 번째 1번의 태양 에너지, 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네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뭐 조력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 있죠. 다 태양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먼저 들어왔네. 자, 그 밑에 보니까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 날 봐봐. 지구가 있어.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A는 적도 지방이고요. B는 중위도 지역. 그리고 C는 지금 고위도, 극지방 근처거든. 우리가 여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 제일 더울 때가 언제지? 12시, 1시 막 이때가 더워? 아니면 해 뜰 때가 더워? 한낮이 덥잖아, 그치? 왜 그러겠어?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 그때는. 내려쬐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태양열을 내뿜었거든, 지구한테. 그래서 여름이 더운데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전달받는 거지. 근데 지금 겨울철 보면 어떠냐면 태양이 이렇게 떠서 머리 꼭대기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떴다가 져버린단 말이야. 극지방에서는 실제로 태양이 이렇게 떴다가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없어지거든. 그래서 태양이 높은 고도에서 내리쬐을 때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많은 건데 고위도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태양이 쬐지 않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햇빛을 넓은 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비스듬하면 똑같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햇빛을 거의 못 받는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항상 남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항상 부족해. 그러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게 대기와 해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히 똑같이 일치되는 데가 있어. 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뱉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게 위도 38도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딱 거기에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있는 거야.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하고 지구에서 뱉어내는 에너지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존재하고, 적도 지방을 가면 계절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비가 별로 안 오는 계절. 극지방은 뭐밖에 없어? 되게 추운 겨울, 들춰온 겨울.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자, 물질의 순환 볼게요. 에너지의 흐름하고 물질의 순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태양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근데 물은 어때? 물 어디서 공급돼? 물 막 틀면 나와? 막 우주에서 막 물이 쏟아져? 이런 거 아니잖아. 지구 내부에 있는 물이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순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좀 해놓으세요. 물의 순환에서 태양 에너지 밑에 129쪽 밑에 물의 순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물이 순환하는 이유가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수권의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갖고 증발해. 증발하면 뭐가 돼? 수증기가 돼. 수증기가 됐는데 위로 올라가면 식어서 다시 구름이 돼. 구름이 된 상태에서 무거워지면 떨어져 비가 돼서, 그러면서 직권을 적시고 수권을 적시고 다시 모였다가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온도도 나눠주고 수분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식물한테 먹히기도 하고 동물한테 먹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구 전체를 계속 순환을 한다. 130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0쪽. 물수지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중학교 때는 여기 숫자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육지 기준으로. 육지는 어떠냐면, 육지에 물이 공급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겠지. 비 내리는 거. 근데 육지에서 물이 없어지는 건 두 개거든. 증발하는 게 있고 흘러 바다로 가는 거 있고. 근데 이게 같다라는 거야. 비 내린 양이 증발도 하고 바다로도 흘러가고. 바다도 한번 볼게요. 바다는 유입이 두 가지야. 바다로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두 개 합친 것만큼 유출, 증발돼서 날아간다라는 거고,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에서 증발한 거랑 바다에서 증발한 것만큼이 수증기로 있는데 걔네들이 비로 내린 것만큼 이 양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물수지 평형이라는 말은 바다, 대기, 육지 각각 들어온 거 나간 게 똑같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심할 건 뭐다? 외부에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은. 자,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는 지구상에서 되게 다양한 분포로 존재하는데, 그 탄산염 광물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99.9% 직권의 탄산염 광물. 여기에 제일 많아 탄소가. 그리고 기권에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에 존재하고요. 수권에는 탄산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 그리고 생물권에는 유기물에 존재하네요. 유기물은 우리 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나 식물의 몸. 그래서 여긴 별로 없고 제일 많은 게 탄산염 광물, 석회암의 형태로 땅에 제일 많다. 직권에. 그게 99.9%다. 이렇게 그림 보니까 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고 흡수를 했어. 그리고 동물도 호흡한다고 흡수를 했어. 얘네들이 죽거나 썩으면 또 다시 방출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리고 식물들이 옛날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화석연료를 우리가 태워 지금. 그러면 또 이산화탄소가 돼서 방출할 거고. 또 화산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바다에 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시 석회암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땅에 탄산염 광물, 석회암 형태로 굳어져 있다.
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는 쭉 한 번씩 읽어보고 이거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도 어떻게 된다? 순환한다. 근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정도는 외워주세요. 직권에는 어떻게 존재하고 기권에, 수권에, 생물권에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렇게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물과 탄소는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고 순환한다. 근데 에너지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개념 확인 문제하고 내신 만점 문제 숙제로 해 오시도록 하고, 138쪽 직권의 변화와 영향 보도록 합시다.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판 배웠을 거야. 그러고 나서 안 배우다가 이제 하는 건데, 변동대와 판 구조론. 변동대라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변동대라는 건 뭐냐면 화산활동이나 아니면 지진 아니면 뭐 조산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전 지구의 지도를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화산이 일어났던 거를 점을 찍어서 빨간 점을 찍었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던 걸 파란 점을 찍었더니 이놈의 지각 변동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지각 변동은 아까 얘기했던 지구 내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발생하는 건데 대체로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낸대. 화산 활동은 뭐야?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땅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걸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지진은 땅 속에 있던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이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습곡이 생기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지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변동,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화산 활동이나 이런 지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진 몇 번째니? 동그라미 1번 지각 변동에 6번째 점 보니까 지진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깊이에 따른 구분이야. 깊이에 따른 구분. 그래서 천발 지진은 지표 부근에서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니까 대략 한 70km까지, 지표에서부터 70km. 중발 지진은 70에서 300km. 깊을 심자를 써서요. 신발 지진은 300km 이상에서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중학교 때 기억 안 나? 배웠어, 그치?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라서 시험을 안 보던 시기라 니네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지도 한번 봐봐. 파란색 점이 지진이 일어난 거 찍은 거고, 빨간색 점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거나 지금 일어났던 데를 찍은 건데,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그 태평양 연안,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써 있죠. 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거기를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제일 많이 일어나. 여기가 몇 %였더라? 환태평양 화산대가 80%였나? 70%였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세계 화산 활동에. 그리고 이 지도 우리나라를 좀 찾아보면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써있는 그 환자 너머에 있거든. 우리는 화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일본은 아예 안 보이잖아 지금.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화산 활동도 많다. 일본은 실제로 지금도 분화 일어나고 있거든요. 후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화산 없잖아. 우리나라 화산 몇 개나 있니?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
하나씩만 얘기해 보자. 화산. 영민. 한라산. 승재.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 화산.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설악산. 아, 설악산은 화산 아니야. 백두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아, 그거도 우리나라 땅이지. 그 북한 괴뢰가 점령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나라야, 그것도. 울릉도, 독도, 얘네 둘 다 화산이고요. 제주도 한라산 얘기했고, 그 제주도 밑에 내려가면 이호도라는 환상의 섬이 있어. 밀물 때는 물속에 가라앉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섬이 있는데 얘도 화산이야. 해저 화산이지, 해저 화산.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다가 그 해양 기지를 건설했어요. 그게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한참 밑에 있어서 태풍의 구조라든지 뭐 수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해양 기지를 지어놨는데 그것도 화산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그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들을 쭉 훑어봤더니 작년에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라는 얘기를 어떤 유튜버가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거든. 뭐 백두산이 100년마다 한 번씩 소규모 분화를 했고 1000년마다 대분화를 했던 건 맞는데, 그리고 마지막 소분화가 1925년이었고 그래서 2025년에 분화를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분화 안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분화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백두산은 알려진 것처럼 언제든지 지금 분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백두산보다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이 더 빨리 분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제주도에도 가면 한라산이 하나의 화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화산 집합체가 모여 있는 건데,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라는 지형들이 있거든. 그게 다 조그만 화산들이야. 그래서 성인봉에도 그런 오름들이 있는데 오름 근처에 샘들이 뽀글뽀글 이제 막 이산화탄소 기체를 뿜어내기 시작하면 화산 폭발 아니면 이제 마그마의 분출 징후라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어.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뽀글뽀글 거리거나 하면 이제 실제 분화를 할 텐데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성인봉이 만약에 폭발한다 그러면 우리 땅이 넓어지는 건가? 아니, 독도가 폭발한다고 생각해봐. 독도 섬 2개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섬이 2개로 되어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 속에 내려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 하나의 화산이야, 하나의 화산. 그래서 폭발하면 여기가 이렇게 메꿔지겠죠? 메꿔지면서 아마 좀 섬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땅이 좀 넓어지는 거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뭐 사화산 이런 표현을 썼거든. 죽은 화산. 그래서 한라산은 죽은 화산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죽은 화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다 휴화산이야. 지금 분출하고 있으면 활화산, 아니면 지금 쉬고 있으면 휴화산,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니까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체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데 거기도 밑줄 좀 칠게요. 동그라미 4번.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좁고 긴 띠 모양까지 밑줄 쳐주시고, 두 번째 점, 대륙 주변부에 주로 분포 밑줄 쳐주세요. 대륙의 주변에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까지, 화산이 일어나면 뻥 하고 터지는 거기 때문에 지진은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거 꼭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에서 이 화산대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의 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 판구조론 봅시다. 판구조론. 요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 139쪽에 있는 걸 먼저 보면요. 지각이 있고 지각 밑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 상부 멘틀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략 한 2,900m, 2,900km 정도 되거든요. 멘틀 이 반지름이 2,900km인데 이 중에서 한 400km 정도까지 400km까지를 상부 멘틀이라고 하고 400km부터 2,900km를 하부 멘틀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층으로 나뉘어요. 이 상부 멘틀의 그 윗부분 한 지각에서부터 100km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판이라고 하고요. 지각을 포함해서 100km 정도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걸 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400km 이 상부 멘틀 전체를 연약권이라고 하고 왜 굳이 멘틀을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을 나눴냐면 이 상부 멘틀의 연약권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멘틀이 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 상부 멘틀에서 대류 현상이 좀 심하고 다른 데들은 뭐 전체적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녹은 이런 지각이나 해양 지각이나 뭐 대륙 지각들이 가라앉는 구역이 있고 일부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그래. 모든 데서 그냥 사방에서 막 일어나는 건 아니고 주로 여기서 대류 현상들이 일어나고 큰 흐름으로 가라앉았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데가 일부 존재하고 이거는 지금 배우진 않을 거고 이거는 열점이라고 해서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만 배울 건데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 외해까지는 가지 못하고 멘틀 내부에서.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상부 멘틀의 연약권에서 주로 대류가 일어나. 주로 100%는 아니고요. 그래서 연약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한다. 뭐라고 써있냐면 연약권 먼저 볼게요. 아니 판 먼저 봅시다. 판의 구조 그림 옆에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영역을 포함하는 약 100km까지 밑줄 칩니다. 판이 그냥 100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으니까 대륙판이 더 두껍고 해양판은 좀 얇은 편이겠죠. 그리고 연약권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 유동성 거기까지 밑줄 칩니다. 용융이라는 건 뭐냐면 멘틀은 원래 고체거든요. 고체인데 일부 약간 말캉거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슬라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뭐 슬라임하고 꼭 같지는 않겠지만 온도도 엄청 뜨겁고 약간 이렇게 말캉거리는 성질이 있어서 유동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대류가 일어난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해양판은 대략 한 70km 정도 두께가 되고 대륙판은 약 100km 정도 된다. 그리고 그 판의 구분표 있잖아. 구성 물질에 해양판하고 대륙판 구성 물질 뭐 평균 밀도에 크다 작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 숫자를 집어 넣을 거예요. 해양판에다가 3.0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3.0. 해양판 밀도 크다. 근데 여기다가 3.0이라고 숫자만 적어 놓으시고 대륙판에 작다라고 써 있는데 대륙판에 2.7 적어 놓으세요. 밀도. 그리고 그 앞에다가 멘틀이라고 적고요. 3.3이라고 적으세요. 멘틀의 밀도는 3.3. 그러니까 해안판을 기준으로 대륙판은 10% 적은 거고 멘틀은 10% 큰 거야. 뭐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해안판, 대륙판, 멘틀의 밀도. 그리고 전 세계 판의 분포를 한번 봤더니 밑에 있는 지도가 전 세계 판의 분포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 오른쪽 윗부분에 있어요. 유라시아판. 유럽하고 아시아가 같은 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일본 유라시아판 끝부분에 일본이 걸쳐 있는데 일본은 북아메리카판하고 그
가운데 이름 안 써 있는 거 유라시아판하고 그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 필리핀판이거든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사이에 일본이 있는 거야. 판과 판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막 지지고 볶고 그러겠어. 그리고 화살표를 보면 이 판들이 뭐 1년에 1cm에서 10cm까지 움직이는데 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 있는데 한번 보세요. 북미판하고 태평양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도 붙어 있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거든. 북미판은 대륙판이야, 대륙판. 밀도가 몇이야? 2.7이야. 근데 태평양판은 해안판이잖아. 밀도가 3.0이야. 그럼 둘이 땅 하고 부딪혔어. 어떻게 되냐? 봐봐. 내 손을 한번 보세요. 얘가 북미판, 유라시아판이고 얘가 태평양판이야. 땅 부딪혔어. 그럼 얘가 더 무거워. 태평양판이. 그러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먹으면서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라시아판 끝부분이 이렇게 바다가 있는 유라시아판이야. 여기는 유라시아판 대륙이고 이건 유라시아판의 바다였어. 얘는 태평양판이니까 다 바다라고 생각해봐. 부딪혔어. 얘가 밀려 들어갔잖아. 그러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녹겠지 얘가. 녹으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커지잖아. 그러면 녹았던 애가 화산 폭발로 위로 쏟아져 올라가는 거야. 여기 바다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섬이 되네. 일본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녹아 들어간 판이 분출해가지고 섬이 만들어졌어. 이런 걸 열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계속 들어가고 있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일본은 없어져. 조만간 없어져. 일본은 태평양판 밑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도 있거든. 근데 이게 언제나 일어날 거냐면 약 한 2억 년 정도 이내에 일어날 일이야. 2억 년 아니고 한 200만 년 안에는 일어날 거야. 우주선이 폭발하면서. 우리랑은 사실 관계 없는 거지. 근데 일본이 없어졌어. 그 다음은 뭐야? 우리가 판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일본처럼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도 먹혀 들어가겠지. 그건 뭐 몇백만 년 뒤에 일어날지 아니면 몇 억 년 뒤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 경계에서 얘들의 움직임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북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 그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대서양이라고 하는데 대서양에 있는 판은 양쪽으로 다 찢어지고 있거든. 이거 무슨 의미냐면 우리 대륙운동 배웠죠? 얘네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땅이야.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사이가 찢어지기 시작한 거지. 맨틀의 상승 때문에 찢어지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계속 갈라져가지고 여기가 대서양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도 갈라지고 있고요. 그 밑에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대서양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해저화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저화산이 되어 있고 이걸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러. 전체 대서양을 저쪽 북극권에서부터 남극권까지 쭉 찢어내리는 이런 판 구조가 해령 구조가 대서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줄. 거기다 밑줄 치고 별표 좀 칠게요.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거기다 별표 칩니다. 밑줄 치고.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잠깐 넘겨서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1페이지에 판경계의 지각 변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이 판경계는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 생각해보면 이래. 결국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냐면 맨틀의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맨틀의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벌어지는
쪽이면 판도 벌어질 거고 이걸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판이 걸쳐져 있었는데 밑에 있는 멘틀이 올라와서 좌우로 찢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판도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찢어지겠지? 찢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겠지. 이 찢어지면서 얘를 녹일 거 아니야, 멘틀이. 그러면서 얘가 솟아서 올라와. 이러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이게 만약에 땅에서 그러면 여기가 찢어지면서 열곡대라는 게 만들어지고 바다에서 찢어지면 거기에 해저 화산이 만들어질 거야. 그걸 해령이라고 불러. 또 이렇게 발산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지역도 있겠죠. 이걸 수렴대라고 해. 수렴을 하는데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 판이 자꾸 모이니까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딱 만났는데 밀도가 큰 놈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으로 밀려 들어갈 거고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거나 수렴하거나 이렇게 발산하거나 이러는 경우 말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서로 비벼지면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륙판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판은 자꾸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판은 반대편으로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두 개가 서로 크로스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 틈이 벌어져 있지 않잖아. 틈이 벌어져 있지 않으니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데 충격을 받는 거야. 서로 미끄러지면서. 이러면서 지진 활동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멘틀이 대류하면서 발산하는 발산형 경계, 서로 모이면서 수렴하는 수렴형 경계, 그리고 비틀리면서 서로 엇갈리는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발산형 경계부터 합시다. 거기도 밑줄 칠게요. 발산형 경계 동그라미 치시고 대류의 상승부의 위치 밑줄 칩니다. 대류의 상승부의 위치. 두 판이 당연히 멀어지겠죠. 두 판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찢어지면서. 왜 해양지각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륙이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겠지? 그러면 거기가 해양지각이 되는 거지.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잘 보세요. 찢어지면서 해양지각, 화산 같은 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닷속에서. 그러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땅을 만들었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 다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밀리겠지.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애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겠지. 한 여기쯤 떨어져 있는 애들은 되게 예전에 만들어진 땅일 거란 말이야. 이 가운데가 최근에 만들어진 땅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얘는 화산이었잖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 가지가 커지는데요. 뭐가 커지냐면 해양지각의 나이가 커지고요.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여기에 뭐가 쌓이겠어? 퇴적물들이 쌓이겠지? 쌓이는 퇴적물의 두께가 커지고 또 수심도 깊어집니다.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세 가지가 커져. 수심이 깊어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해양지각의 나이가 커집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갈라지니까 뭐가 발생하겠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까 봐봐. 화산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지진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천발, 중발, 신발. 근데 얘는 무슨 지진이 일어난대? 천발 지진이 일어난대. 왜 그래? 얘는 판이 찢어지는 거잖아 지금. 해양판은 두께가 얼마나 됐었어요? 70km였어. 그러니까 딱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여러 개 있는데 해령, 열곡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해령이라는 건 해저 산맥, 거기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해령은 해저 산맥, 령이라는 게 산맥이라는 뜻이야. 뭐 마식령 산맥 뭐 이런 식으로 령, 산맥, 바다에 있는 산맥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계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산맥처럼 길게 이어지는 거지. 산이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해령을 그릴 때 꼭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V자로 갈라진 여기를 열곡이라고 불러. 찢어진 거야. 여기로 뭐가 뿜어져 나오는 거야?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거야. 왜 백두산도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 여기에 천지가 고여 있잖아. 얘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얘는 칼데라라 그래서 화산이 뻥 하고 터질 때 상층부가 날아가 가지고 이런 호수가 만들어진 거고, 해령은 계속 이렇게 된 땅이 찢어지면서 밑에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가 찢어지면서 갈라져서 이런 형태가 생긴 거야. 완전히 찢어지니까 어때?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산처럼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이렇게 V자 계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령은. 그래서 이걸 열곡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열곡대라는 게 있어. 이 열곡대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대륙판이 갈라질 때.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대륙판이 갈라질 때. 결국은 이게 땅이었는데 찢어지면서 열곡대가 만들어져. 그러다가 그 대륙이 끝나는 부분까지 찢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겠지? 그럼 그때부터 바다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발산을 하면 해령이 만들어지는 거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발산을 하면 열곡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해령이 발달하는 거에 보니까 점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점에 밑줄 좀 칠게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라는 거. 중심부에 열곡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밑줄 좀 쳐주시고, 제일 많은 게 대서양 중앙해령에도 밑줄 쳐주세요. 마지막 점에. 가장 대표적인 해령이야. 대서양 중앙해령이. 그리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지는 건 열곡대에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멘틀 대류의 상승부. 열곡대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얘도 바다가 돼서 해령으로 된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가장 대표적이야. 예전에는 이게 나와 있었는데 지도에, 요즘은 이게 바뀌면서 여긴 안 나오고, 잠깐만 146쪽을 한번 펴볼게요. 146쪽.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오른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V자로 찢어진 것 같긴 하지. 계곡처럼 돼 있잖아. 146쪽에 보면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어디냐면 그 지도에서 동그라미 1번으로 되어 있는 데야.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저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 1이라고 써 있고, 그 위쪽에 진한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나누는 홍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원래 홍해는 없던 바다인데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홍해가 생긴 거야. 그리고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지금 아프리카 동쪽을 지금 가로질러 가지고 인도양까지 연결돼 있거든.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이리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는 이제 섬이 되는 거지. 옆에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 섬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야, 열곡대가. 아직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열곡대라고 불리는 거고, 몇만 년이 더 지나서 더 찢어지면 이제 거기가 섬이 되는 거지.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은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끝에 있네요. 지금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얘네도 원래는 붙어 있던 데야. 아프리카하고 유럽 쪽이 아메리카 반도하고 붙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열곡처럼 찢어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갈라지고 계속 갈라져서 거대한 대양이 만들어졌지. 두 번째로 큰 바다잖아요, 대서양이.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 있다. 다시 넘어와서요. 이게 발산형 경계야. 발산형 경계에서 두 개만 보면 돼. 해령하고 이렇게. 142쪽을 보면 수렴형 경계가 나오는데 수렴형 경계가 정리할 게 좀 많습니다. 수렴 만나는 거야,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서비평하고 충도령인데요. 충도령 먼저 볼게요. 대륙번끼리 만나는 거야. 142쪽에 수렴형 경계. 자, 보세요. 얘도 대륙판이고 얘도 대륙판이야.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인도 대륙이야. 인도를 대륙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인도는 원래 남극에 붙어 있었어. 판게아 시절에는. 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누구랑 만난 거냐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빵 하고 부딪힌 거야. 그러면서 어때? 둘 다 대륙판이니까 서로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 왜 밑으로 안 들어가냐면 멘틀이 훨씬 밀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 서로. 얘가 뭐가 된 거야?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야.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 1년에 3cm씩 높아진대. 계속. 그리고 그 네팔 지역 지진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 경계니까 그래. 판과 판이 서로 밀리는 힘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조금 밀고 있는 거야.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네팔 지진 되게 많이 일어나. 카트만두에서도 한 10년 전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커지고 있어, 히말라야 산맥은.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왜 충돌형 경계를 먼저 했냐면 서비평은 좀 어려워서 그래. 자, 내가 아까 일본 얘기할 때 했던 거야.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났어. 아니면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해양판하고 대륙판 만나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섭입대라고 불러. 얘를 섭입한다, 삽입한다. 삽입한다라는 건 어딘가 뭐를 쑤셔 넣는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를 섭입대라고 불러.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몇백 킬로미터 들어가거든. 그러면 얘가 그냥 들어가겠어? 막 마찰을 일으키면서 들어갈 거 아니야? 마찰이 일어나면 지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섭입대에서만 신발 지진이 생겨. 아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신발 지진이라고 했잖아. 신발 지진은 섭입대에서만 생겨.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애가, 자 보세요. 이렇게 밀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약간 먹고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바다고 얘도 바다면 어떻게 되겠어? 구멍이 생기겠지. 이렇게. 이걸 해구라고 불러. 바다에 있는 구멍이라는 뜻이겠지. 해구가 생기고 뚫고 올라오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져? 호상열도. 얘가 뭐냐면 일본 같은 거야. 호처럼. 섬이 호처럼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호상열도는 일본 말고 알유산열도라는 데가 있거든. 여긴 지금 나오지 않는데 그림에도 잘 안 보이네. 그 알라스카 위쪽에 보면 알유산 열도라고 이렇게 진짜 호처럼 휘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거기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호상열도하고 습곡산맥에 대한 설명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구랑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해구. 해저에 존재하는 깊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 밑줄 치고요. 수심 보통 6km 이상도 밑줄 쳐주세요. 해구. 바다에 있는 구멍. 호상열도. 섬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 밑줄 칩니다. 섬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 습곡산맥. 습곡산맥은 아까 얘기했죠.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밑에 세 개가 나와 있네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가지고 밀려 들어간 애가 녹아가지고 화산 폭발을 하니까 호상 열도가 만들어지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호상 열도는 밀려 들어간 놈 있는 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간 놈 쪽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 얘가 밀려 들어가면서 얘가 녹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호상 열도는. 일본처럼. 그러니까 일본은 태평양판에 있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판 끝자락에 있는 거야. 왜? 섬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땅에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안데스 산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밀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호상열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알류산 해구인데, 이거 어디냐면 알라스카 쪽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해양판이 밀려 들어가면서 대륙판의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거 칠레, 안데스 산맥 알죠? 남미에. 그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혀가지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 밀도가 작아가지고 지구 내부로 섭입을 못해 얘들은. 그러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주름지면서.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 밑줄 치세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은나게 어긋나는 경계. 화산 폭발 없고요. 지진만 있습니다. 143쪽 봤더니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밑줄 칩니다.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얘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 가장 대표적인 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LA에 있는 거야. 미국 서해안이 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그래서 이거 영화도 있어, 산 안드레아스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라는 거. 자, 이어서 시험 대비 때 여기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돼. 여기는 그냥 내가 되게 포인트만 짚고 지금 넘어가는 거고, 시험 대비 때는 이렇게 포인트만 짚으면 안 되고 정말 세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직권의 변화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화산 활동하고 우리가 지진 활동에 대해서 했으니까 화산 활동을 먼저 볼 건데, 화산 활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그마가 분출되는 걸 화산 활동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단순히 마그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산 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 이런 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용암은 이렇게 보면 돼. 용암이라는 건 마그마에서 화산 기체를 뺀 거, 이걸 용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화산이 있었는데 이 안에 마그마가 있었겠죠?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막 연기, 화산 기체가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흘러내리는 거, 이걸 용암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암하고 마그마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야.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서 기체가 빠져나가고 흘러내리는 것만 용암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구분하시고, 화산 쇠설물은 뭐냐면 화산 폭발하니까 이런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거잖아. 그 충격과 압력에 의해서. 그때 떨어져 나가는 애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고요. 크기에 따라서 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으로 구분하는데 그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암괴는 64mm 이상, 그러니까 한 6.5cm 정도 이상 되는 걸 화산 암괴라고 하고요. 화산력은 2mm에서 64mm까지. 화산재는 0.06에서 2mm 이내, 화산진은 0.06 이하니까 거의 미세한 그런 입자들을 화산진이라고 하고요.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화산 쇠설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뭐 화산가스하고 같이 뿜어져 나가기도 하고
마그마처럼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화산 쇄설류들만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 그냥 단순히 뭐 바람 불듯이 이렇게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화산 폭발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고 온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당연히 화산가스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하는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뭐 수증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은 굉장한 오염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퍼져서 위험하죠. 그래서 화산 근처에 가는 게 그닥 현명하지는 않다. 근데 되레 이런 화산 활동이 뭐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 그럼 그 땅은 농사가 되게 잘 지어져. 실제로 우리나라도 어디가 그러냐면 철원 평야가 있거든요. 철원 지역에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철원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거기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야. 근데 화산처럼 이 막 솟아난 마그마가 이게 끈적끈적이지 않고 흘렀어. 옆으로 흐르면서 한탄강 지형으로 해서 흘러내려서 한탄강이라는 강이 되게 폭이 넓은데 수심은 이렇게 깊지 않거든.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암석이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라는 게 강 양옆으로 쫙 만들어져 있어서 아 여기가 예전에 화산 폭발이 있고 나서 마그마가 흘러간 지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서 땅에 넓게 깔려서 그 지역이 농사가 되게 잘 지어져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뭐 하와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화산들, 흘러내리는 그런 용암을 뭐 직접 근처에 가는 트레킹도 있을 거고 그걸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찌됐건 환경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크죠. 화산재가 항공기 운행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뭐 용암이 흐르면 도로나 농경지도 파괴하기도 하는데 몇 년 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린란드에 있는 화산이 하나 폭발하면서 유럽에 있는 공항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멈췄던 적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1860년인가 폭발을 하면서 그해 이제 기상 일기에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이 돼 있는 시기도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 흉작이 들어서 아 그게 그때였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경신년 대기근이라는 기근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화산 기체가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잘 도망가야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뭐 하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렇게 뚝을 막아서 뚝을 쌓아가지고 늘상 용암이 흘러내리니까 용암이 흘러내릴 그 위치에다가 뚝을 쌓아가지고 해안으로 유도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야겠지. 그래서 언제쯤 분출할 거다, 지형이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댐수로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암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뿌리면 윗부분이 굳으니까 얘가 좀 속도가 더뎌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서 방향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겨봅시다. 지진 나오네요. 지진이야말로 사실은 이거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건물이나 도로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건 단층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화산 폭발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사태 이런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화산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우리가 이런 관광 자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진은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사실 본 적도 없고.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지진파가 발생을 하는데 지진파가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진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구 구조를 그렸을 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도 지진파를 연구하면서 지진파는 P파하고 S파가 있거든요. P파는 모든 곳을 다 통과할 수 있는데 S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암염대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을 뜻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그런 밀도가 다른 곳을 통과할 때마다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 내부가 우리가 잘라보지 않았고 이렇게 파보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4층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효과를 내 가지고 지하 자원을 탐사하기도 해 실제로. 그리고 댐 같은 것들을 건설했을 때도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완전히 부술 수는 없잖아. 기껏 검사해 놓은 걸. 비파괴 이렇게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디가 제일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지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이것도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동이 엄청 어디선가 발생을 하면 지진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피파가 먼저 도달하거든요. 그 피파가 도달돼서 감지가 되면 얘네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겠죠. 거기에서 바로 그 지역에다가 전파를 송신을 해서 이 정보를 안내해 주게끔 되어 있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육도 많이 받고 지진이 발생해서 뭐 경보가 울리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우린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문 열어놓고 책상 밑에 들어가야 돼.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건 천정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그나마 좀 버텨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뭐 하이바라 그러면 안 되지. 안전 헬멧 쓰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을 열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뒤틀림 때문에 문이 꽉 안 물려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문을 열고 창에서 떨어지고 여기 의자 밑에 들어가면 조금은 더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전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이나 다 전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그 지역적인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145쪽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